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전직 검사 출신으로 지금은 고향 시골로 내려와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를 그만두게 된 건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일 때문이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 여동생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 여동생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유독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각별한 이유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라도의 산골에서 남의 땅을 임대해 벼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습니다. 저희 네 식구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벌이었고 부모님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살림은 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면 어린 동생은 제가 씻기고 밥 먹이면서 돌봤습니다. 여동생도 오빠인 저와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 제 옆에만 붙어 다니려고 하고 제가 잠시라도 안 보이면 울 정도로 저를 따랐습니다. 저와 여동생이 커가면서 돈 쓸 일은 점점 많아졌고 부모님은 다른 집 아이들처럼 풍족하게 못해줘서 늘 미안하다고 하며 항상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고기 구경을 할 수 있는 건 명절이나 집안 제삿날 뿐이었습니다. 집은 오래된 흙집에 지붕은 슬레이트라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방에 물이 흘러서 바닥에 양동이를 받쳤습니다. 집을 수리하거나 이사를 갈 형편이 안 되어서 매번 비 오는 날은 그렇게 밤을 지새우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경운기를 타고 가시다가 고장으로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어떻게든 저와 여동생 안 굶기겠다며 혼자서 힘든 농산일을 하면서 다른 집 밭에서 일당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다 보니 밤새 끙끙 앓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앞에서는 힘든 내색 없이 파스를 붙여가며 아픈 걸 참아냈던 겁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공부만이 그 고마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제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서 어머니는 그 힘든 역경 속에서도 공부 잘하는 저를 보며 힘을 낸다고 뿌듯해하셨습니다. 승우야, 어디 가서 우리 집 돈 없다고 절대 기죽지 말거래. 누가 아빠 없다고 놀리거든 엄마한테 데리고 오거래. 내가 헝클형을 내줄 테니까. 니는 어쨌든 공부로 성공하거래. 그래야 남들이 우리 무시 안 하는 기라. 내가 몸이 으스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니 좋은 대학 들어가게 뒷바라지 할 테니까 니는 돈 걱정 말고 공부만 하거래. 당장 우리 세 식구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돈으로 대학을 가요? 어머니 지금처럼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다간 쓰러지세요. 어머니 몸부터 챙기세요. 나는 괜찮다니까 몇 번을 말해야 알겠노. 승우 니가 우리 집 기둥이래. 니가 잘 안 되면 엄마 힘든 거 다 보상받는 거다. 우리 집 희망은 너밖에 없대. 엄마 소원이 우리 아들 검사 만드는 거다. 공부 잘하는 게 엄마 도와주는 거다. 명심하거래. 네, 어머니 말씀대로 검사 될게요. 검사 돼서 우리 돈도 사고 집도 사고 어머니 일 안 하시고 평생 쉬면서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장남 든든하대. 저는 어머니를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어머니의 몸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출산 후부터 조금만 무리를 하면 현기증과 두통이 종종 났었는데 요즘은 더 증상이 잦았습니다.
더운 여름엔 밭에서 일하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40도에 육박한 찜통더위에 일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라 여동생은 TV 보고 있고 저는 공부하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급하게 오셨어요. 승우야, 큰일 났대. 네 엄마가 쓰러졌대. 네? 어머니가 쓰러졌다고요? 지금 어디 계세요? 밭에 쓰러진 거 이장님이 때마침 지나가다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대. 나랑 같이 가자. 유경이도 데리고 온나. 저는 할머니와 같이 여동생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의식 없이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미련스럽게 그 더운데 일하러 와 나갔노? 이게 무슨 일이고? 엄마, 일어나, 엄마! 저는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의사를 만나 엄마 상태를 물었고 의사는 뇌종양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될 정도로 병원에도 안 가고 그 아픈 걸 어떻게 견뎠는지 대단하다며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승우야, 네 엄마 수술비는 있나? 이 할미도 여기저기 구해볼 테니까 지금 집에 가서 돈부터 갖고 오래. 무조건 사람부터 살리재. 저는 집에 가서 장롱 서랍에 있는 통장을 가져와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할머니도 본인이 가진 돈하고 마을 사람들 몇몇에게 돈을 빌려와서 다행히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어머니 수술도 못했을 거예요. 이 돈은 제가 빨리 일해서 갚겠습니다. 엄마부터 살리고 건강해지면 천천히 가 그래. 이럴수록 승우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엄마 유경이 잘 돌봐야 한대. 수술 후 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말이 어눌하고 다리 관절이 마비되어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 조만간에 시신경을 잃을 수 있으니 입원하면서 꾸준히 치료를 하며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학교가 마치면 곧바로 병원으로 가서 어머니 병간호를 했습니다. 유경이 밥은 옆집 할머니가 챙겨줘서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머리 안 아파요? 안 아파. 병원비 많이 들지? 아니에요. 어머니는 병원비 걱정 말고 빨리 나을 생각만 하세요. 그리고 유경이는 옆집 할머님이 밥도 챙겨주고 잘 돌봐주고 계세요. 어머니는 주르륵 눈물만 흘렸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어떤 마음인지 그대로 느껴져서 저도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곧 퇴원할 줄 알았던 어머니의 치료는 차도가 없이 점점 입원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치료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막막했죠.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취직해서 어머니 치료비를 버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동안 일자리를 알아봤고 지방에 숙식 제공해주는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동생한테 미리 말하면 더 힘들어할까봐 동생한테 말 안 하고 쪽지 하나 남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유경아, 어머니 잘 부탁해. 오빠는 지방에 있는 공장에 취직되어서 일하러 간다. 이거 오빠 이름으로 만든 통장인데 비밀번호와 도장 놓고 간다. 매달 월급 이 통장으로 붙일 테니까 그 돈으로 어머니 병원 치료비 내고 너 생활비 써. 오빠 없어도 밥 잘 챙겨 먹어. 오빠 정착되면 나 있는 곳 알려줄게. 유경아, 너 옆에 못 있어줘서 미안해. 항상 건강 조심해.
동생은 제가 쓴 쪽지를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10명 정도로 크지 않은 공장이었고 다들 일이 바빠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이 하루 종일 일만 했습니다. 저는 나이도 제일 어리고 이론적으로 일해본 경력이 없다고 직원들 도와주는 잡무를 했습니다. 부품을 닫고 옮기고 공장 청소하고 쓰레기 비우기 등 잡다한 일들은 다 도맡아 했습니다. 다들 점심 식사하러 식당에 갈 때도 저는 돈 아끼려고 저만 공장에 남아서 맨밥에 김치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직원들은 전부 가정이 있어서 집에서 출퇴근하고 저만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 퇴근 후에도 공장을 다니며 정기점검, 문단속까지 제가 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고 저는 받은 월급에서 5만 원만 빼고 다 동생한테 보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좋아지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병원에 전화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수화기를 놓았습니다. 제가 공부해서 검사가 되기를 원하셨던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당장 저보고 공장 그만두고 오라고 하실 게 뻔하기 때문이었죠. 기숙사에서 저는 매일 혼자 공부했습니다. 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와서 학교 다니는 것처럼 혼자만의 수업을 했던 거죠. 대학은 못 가더라도 공부하는 게 즐거웠고 공부라도 해야 제 마음이 덜 괴로웠으니까요. 이제 겨우 19인데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밤새 목 놓아 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인 여동생이 공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유경아, 너가 여긴 어떻게... 오빠, 내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왜 여기 있어? 어머니는 어떠셔? 좀 좋아지셨어? 치료비는 잘 내고 있어? 그렇게 궁금하면 연락 좀 하지. 어떻게 전화 한 통이 없을 수 있어? 엄마랑 나랑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안하다, 유경아.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오빠, 당장 집에 가자. 오빠 집 나가고 엄마 밥 한 술도 안 먹고 매일 울기만 하셔. 엄마 때문에 오빠 인생 망쳤다면서 어떤 날은 치료도 거부하고 퇴원하겠다면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어. 오빠가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엄마가 좋아할 줄 알았어? 엄마가 지금 버티고 살 수 있는 건 바로 오빠 때문인 거 몰라? 공부 잘하는 오빠, 앞으로 검사 되는 것만 바라면서 그렇게 힘든 치료도 이겨내시는데 오빠가 공부를 포기하면 엄마한테도 살아갈 희망이 없어진 거라고. 엄마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셔. 뭐? 몸이 안 좋으시다고? 의사 선생님이 곧 마음의 준비하라고 하는데 난 너무 무서워. 그래서 옆집 할머니한테 오빠가 갈 만한 데 찾을 수 없냐고 알아봐 달라니까 감나무 아저씨가 오빠가 일자리 부탁해서 알아봐 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오빠 찾아왔어. 빨리 오빠가 가야 엄마가 살아.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말에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정신없이 뛰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저 승우예요. 어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지셨어요? 승우라고? 우리 아들? 어머니는 제 볼을 만지며 오열을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가지 마. 대학 가서 검사 엄마 소원이야. 네, 그럴게요. 어머니 소원 꼭 들어드릴게요. 오빠,
나 학교 자퇴했어. 내가 오빠 대신 엄마 치료비 벌 테니까 오빠는 다시 공부해서 대학 가. 엄마도 그걸 바라고 있으니까 돈 걱정은 말고 공부만 해. 미안하다, 유경아. 오빠가 나중에 다 갚을게. 너 평생 힘든 일 없게. 오빠가 다 지켜줄게. 정말? 오빠가 나 지켜주는 흑기사 돼주는 거야? 나쁜 사람들 나 못 건드리게 오빠가 검사 돼서 다 혼내줘. 저는 다시 복학을 했고 어머니는 제가 온후로 병세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동생은 이장님이 아시는 재봉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하며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붙여줬습니다. 학교에서도 저희 집 힘든 상황을 잘 배려해줘서 학교 도서관을 밤늦게까지 오픈해 저만 공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병원에 계신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어요. 정말? 승우, 고생했어. 어머니는 환히 웃으며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저는 학교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한 달 고시원비 20만 원과 생활비를 여동생이 꼬박꼬박 붙여줬어요. 집에 전화해서 유경아, 오빠가 면목이 없다. 무슨 소리야. 내가 더 못 붙여줘서 마음 아프지. 책 살 거 있거나 돈 쓸 일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말해.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내가 퇴근해서 매일 병원 들러서 맛있는 것도 드리고 같이 수다도 떨고 하면서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 어머니 좋아지셨다니 오빠도 마음이 좋네. 유경아, 오빠가 성공해서 다 갚을게. 조금만 고생해. 그래, 꼭 갚아. 오빠 빨리 공부해. 나 전화 끊을게. 저는 다행히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 걱정은 안 해도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 들어가자마자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에 와서 식사하는 시간 빼고는 오로지 공부만 했습니다. 제 머릿속엔 아프신 어머니, 힘들게 일하는 여동생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법고시 합격증을 제일 먼저 어머니께 보여드렸고 어머니는 병원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입원 환자들에게 자랑하며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하며 환히 웃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면서 저는 검사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어머니는 기력이 없으신 채 겨우 눈만 떠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소원대로 저 검사 됐어요. 많이 기쁘시죠? 어머니는 말씀을 못하신 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아주시며 어머니는 그날 편안히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그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밤낮 없이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몇 달간 일한 월급이 꽤 많이 모여서 당장 여동생 공장일부터 그만두게 했습니다. 유경아, 이제 오빠 돈 잘 버니까 너 공장 그만두고 대학교 가. 오빠가 너 등록금 대줄 능력은 돼. 항상 말했지? 오빠가 꼭 갚겠다고. 맞아. 검사 오빠 뒀는데 뭐가 걱정이야? 오빠 말대로 나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갈게. 여동생도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터라 빨리 뒤처진 공부를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어 했고 고려대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동생과 같이 지낼 전셋집을 구했고
대학 등록금도 제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르바이트하며 등록금을 벌겠다고 했으나 이제는 절대로 동생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저는 온실처럼 공주처럼 동생을 각별히 돌봤습니다. 동생은 그 흔한 미팅 한 번 안 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 밥을 챙겨주고 매일 양복도 다리미로 다려주며 행복해했습니다. 난 오빠가 이렇게 양복 입고 출근하는 모습만 보면 되게 흐뭇해. 아마 엄마도 살아계셔서 이 모습 본다면 정말 행복해하셨을 거야. 야, 임마. 누가 보면 너가 내 엄마인 줄 알겠다. 오빠가 알아서 밥도 잘 먹고 할 테니까 너도 연애 좀 해. 좋은 남자 만나서 너 결혼하는 게 이 오빠 소원이다. 누가 할 소리. 오빠야말로 일만 하지 말고 제발 여자 좀 만나. 이러다 호라비로 늙을 거야? 전혀 남자를 모를 것 같던 동생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과 선배 소개로 소개팅을 해서 한 남자를 만났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매제는 유통사업을 하고 있었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성북동 대저택에 사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매제 인상도 좋고 무엇보다 돈 때문에 동생 고생은 안 시키겠다 싶어서 저도 흔쾌히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매제 손을 꼭 붙잡으며 매제, 우리 유경이 어릴 때부터 고생 많이 했어. 어머니 병원비며 나 대학 등록금까지 그 어린 게 공장 다니며 뒷바라지했어. 그러니 유경이 이제 고생 안 하고 남편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산다면 여한이 없어. 유경이 잘 부탁하네. 네, 형님.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도 유경이 많이 예뻐하시니까 유경이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매제만 믿네. 동생은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 곧바로 성북동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큰 집을 본 적이 없어서 신기했어요. 아, 여보, 집이 엄청 커. 나 이런 큰 집 처음 봐. 그래? 이제 당신 집인 걸 뭐. 근데 집이 커서 청소하기가 좀 힘들 거야. 청소가 대수야? 이런 큰 집에 살면 청소하는 것도 행복하겠는걸? 어디야, 여자 웃음소리가 이렇게 커? 그렇게 못 사는 티를 팍팍 내야 되겠어? 아, 네, 어머니. 조심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집이 너무 좋아서. 너 제발 수준 떨어지는 행동 좀 하지 마. 내가 결혼식 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 고아인데다가 쥐뿔 덮는 며느리 데려왔다고 다들 얼마나 수군거렸는 줄 알아? 그나마 네가 명문대 졸업하고 네 오빠가 검사라서 그거 하나 보고 내가 결혼 승낙한 거야. 네 집안과 우리 집안이 사돈 맺기에는 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어. 엄마, 또 왜 그래? 유경이 착하고 생활력도 강하고 이런 며느리 없어. 유경이 부모님 돌아가신 건 유경이 잘못이 아니잖아. 엄마가 너 그렇게 이해하고 많이 예뻐해줘. 우리 아들 그 좋은 집안에서 혼사맺자고 그렇게 줄을 섰는데 아휴, 아까워 죽겠어. 너가 하도 결혼하고 싶다고 졸라서 마지못해 허락은 했지만 아휴, 난 영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어머니 마음에 드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께 살림도 많이 배우고 이 집안 격에 맞게 행동도 고치겠습니다. 매제는 사업 때문에 지방 출장이 잦았고 집에는 거의 시어머니와 여동생 둘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살림을 해오던 동생은 요리 솜씨도 좋았고 손이 야무져서 청소며 살림도 잘했습니다. 그 사이 저도 바빠서 여동생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몇 달간 연락을 못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야근하고 집에 가니까 여동생이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 유경이 맞니? 너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 오빠 보고 싶어서 왔지. 야, 임마. 온다면 연락을 하지. 그럼 오빠 일찍 왔잖아. 언제부터 기다린 거야? 얼마 안 기다렸어. 오빠 바쁜데 전화해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너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결혼하고 오빠한테 연락도 못해서 겸사겸사 왔어. 오빠 반찬 다 떨어졌지. 이 이장금이 솜씨발이 좀 했지. 얼른 들어가자. 나 언제까지 밖에 세워둘 거야. 아, 그래, 얼른 들어가자. 그냥 오지 무슨 반찬을 이렇게 많이 싸왔어. 여동생은 정말 엄마처럼 저를 챙겨줬어요. 애써 밝은 척하지만 여동생의 얼굴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물어도 아니라고만 하니 제가 괜한 걱정을 하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잘해줘? 당연하지.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데. 내가 집안일 좀 하려고 하면 쉬라고 하시고, 남편은 일이 바빠서 지방 출장을 자주 가는데 가서는 나 밥은 먹었는지 오늘 뭐 했는지 꼬박꼬박 전화하며 나 먼저 챙겨. 다행이다. 시댁이 엄청 부자라서 난 또 너 구박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거든. 오빠가 맡은 사건 중에도 부잣집 시댁이 가난한 며느리 폭행하고 구속된 경우도 많거든. 그럴 때마다 너 생각이 나더라고. 유경이 행복한 거 맞지? 그럼 나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려 그래. 야, 임마. 그렇다고 울면 어떡해. 그렇게 오빠 보고 싶었어? 유경이 아직 애기네. 맞아. 오빠도 보고 싶고 결혼하니까 아빠 엄마 생각도 많이 나. 그날 제 여동생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얼굴은 어두워 보였으니까요. 얼마 후 여동생은 임신을 했고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병원에서 조카 얼굴을 보니 너무 신기하고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행복해야 할 산모의 얼굴에 슬픔이 보였습니다. 유경아, 많이 힘들었어? 표정이 안 좋아. 어디 안 좋아? 아니야. 아들이면 좋았을걸.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애 듣겠다. 이런 예쁜 공주님 앞에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미안해, 오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여동생은 제 어깨에 고개를 파묻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안 보여서 이상했습니다. 유경아, 매제랑 사돈어른은 어디 있어? 안 보이네? 그게 아까 애기 보러 왔다가 볼 일이 있어서 가셨어. 아무리 그래도 너가 친정엄마 없는 걸 알면 사돈이 너 산후조리며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아예 얼굴만 보고 갔다고? 그게 말이 돼? 여동생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유경아, 너 무슨 일 있지? 오빠한테 다 말해. 너 행복한 거 맞아? 오빠, 나 아무 일 없으니까 어서 일하러 가. 나 힘들어서 좀 쉴게. 그래. 유경아, 너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오빠한테 전화해. 알았지? 어서 쉬어. 왜 이렇게 여동생을 만나고 나면 가슴 한켠이 시리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건지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낮에 매제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형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회사에 직접 오시니 제가 송구하네요. 이 근처 일이 있어서 왔다가 들렀네. 우리 유경이와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 그럼요. 제가 일 때문에 출장이 많아서 그거 하나 미안하지. 제가 집사람 얼마나 아껴주는데요. 사돈은 어떠신가? 보니까 유경이 출산했을 때 자네와 사돈 안 보이던데. 아, 그거요? 그게 사실은 제가 외동아들이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외동이고 집안 대대로 아들이 귀하거든요. 제가 5대 독자라 어머니는 아들 낳기를 바랬거든요. 절에도 다니고 아들 낳는다는 한약도 지어먹이고 그렇게 유경이한테 지극정성이었는데 딸이라는 거 알았을 때부터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그래서 출산했을 때도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금방 나가셔서 저도 어머니 기분 달래주러 같이 나간 거고요. 아니, 요즘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딸아들이 뭐가 중요해. 사돈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늘이 내려준 생명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게요. 저도 어머니께 화도 내보고 제 딸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며 모진 소리도 했어요. 그러니 어머니 마음이 좀 누그러진 것 같더라고요. 형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예림이 예쁘게 잘 키울 테니까 염려 마세요. 어머니도 금세 예림이 예뻐하실 거예요. 그래, 자네만 믿네. 우리 유경이와 조카는 자네가 잘 돌봐줘. 여동생이 그날 병원에서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지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고 다행히 여동생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지 전화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유경아, 너 목소리 밝으니까 좋네. 이번 주말에 부모님 기일에 김서방이랑 같이 오는 거지? 너희들 편하게 오라고 2분 한 번에 같은 날짜에 제사 지내는데 매년 김서방이 안 와서 사실 좀 화가 많이 났어. 어떻게 장인장모 기일에 한 번도 안 올 수 있는지. 예림이 아빠 사업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거지. 그리고 오빠, 미안한데 올해는 나도 못 갈 것 같아. 예림이가 며칠 새 몸이 안 좋아서. 뭐? 많이 아파? 병원에선 뭐래? 독감이라고 약 먹고 집에서 푹 쉬면 된대. 걱정 안 해도 돼. 아유, 어린 게 얼마나 아프겠니. 우리 예림이 못 본 지도 꽤 돼서 보고 싶었는데. 예림이 몸조리 잘해주고 제사는 오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래 오빠. 미안해. 또 연락할게. 동생은 추석 설날 명절에도 집에 오질 않았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보자고 해도 매번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더라고요. 또 언제부턴가 반찬 만들어서 들고 오지도 않고 자꾸만 저와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여동생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대문에서 벨을 누르니 누구세요? 네, 저 예림이 외삼촌입니다. 동생 만나러 왔는데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저 잠깐만요. 예림이 외삼촌이라는데 문 열까요? 뭐? 여긴 왜 왔어? 가라고 해. 저 오늘은 돌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인터폰으로 들으니 옆에 사돈어른도 계신 것 같은데 사돈어른 뵙고 드릴 말씀이 있으니 문 열어주세요. 다른 말 필요 없고요.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셔야겠어요. 동생은 휴대폰을 계속 안 받고 사돈은 날 피하는 것 같고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조카는 5살이 되었습니다.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조카 사진을 해놓을 정도로 전 조카 바보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 누구야? 2% 빼다 박았어. 숨겨놓은 딸이라도 되는 거야? 아이 결혼도 안 한 총각이 애부터 나온 건가?
정말 나 닮았어? 숨겨놓은 딸이면 나도 참 좋겠는데. 여동생 아이야. 너무 예쁘지? 에이, 이제 이 프로도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조카만 끼고 있을 거야. 결혼해야지. 내가 소개팅 해줄까? 됐어. 최 프로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보면 나도 솔직히 부러운데 아직 내 마음속엔 온통 여동생과 조카밖에 없어. 부모님 없이 결혼 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들까 싶고 항상 옆에서 보살펴주고 싶어. 하루는 재판이 끝나고 휴대폰을 켜자 부재중 전화가 20통이나 왔습니다. 발신자는 모두 여동생이었어요. 전화한 시간보다 3시간이나 지났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심장이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유경이니? 너 전화했었어? 오빠가 재판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 무슨 일이야? 20통이나 하고. 뭐 급한 일이 있는 거지? 무슨 일은... 아니야, 오빠. 예림이한테 휴대폰 줬더니 잘못 눌려져서 그런 거야. 바쁜데 얼른 일해.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였어? 난 또 뭔 일 있는 줄 알았지. 너 잘 지내는 거 맞지? 그럼 시어머니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렇구나. 오빠 다시 일해야 돼서 그만 끊을게. 조만간 예림이 데리고 콧바람 좀 쐬.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다음 주 주말 좋겠다. 그래, 오빠. 다음 주 주말에 봐. 목소리가 착 가라앉은 여동생의 말투는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동생과의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대학 못 가도 오빠는 서울대에 보내야 한다며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공장에 가 미싱사가 된 여동생이 5살 조카를 남겨두고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엄마가 이거 외삼촌 주래요 하며 조카가 내민 일기장을 본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여 여동생의 관뚜껑을 열어버렸습니다. 일기장에는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일기는 여동생이 신혼여행 갔다 온 날 첫날부터 작성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동생이 가난한 집안에 부모 없는 고아라고 결혼 첫날부터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요리 솜씨가 좋은 동생은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직접 요리를 해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지금 이걸 나더러 먹으라는 거야? 이런 음식은 너네같이 못 사는 친정집에서나 먹는 거지. 하긴 뭘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그 많은 음식을 쓰레기통에 내다 버렸습니다. 퇴근한 매제에게 동생이 낮에 있었던 일을 울면서 말하니까 뭐 그것 갖고 울고 그래. 우리 집에서는 엄마 말이고 법이야. 엄마가 싫어하는 건 절대 하지 말고 찍소리 하지 말고 살아.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매제는 결혼식을 올린 후부터 180도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아니, 당신 왜 이래 무섭게. 평소 당신답지 않아. 아니, 이게 내 모습이야. 그동안 내가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엄마가 손주 하나만 낳아주면 재산 전부를 물려준다고 해서 내가 급하게 아무나 하고 결혼한 거라고. 설마 내가 당신 끔찍이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뭐? 내가 그 아무나야? 당신은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매일 나한테 꽃다발 보내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고 명품백에 명품 구두까지 선물 주던 거는 다 쇼였어?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맞아. 너는 내가 엄마한테서 재산을 물려받기 위한 장난감일 뿐이야. 그러니 무조건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돼. 그러면 너 인생도 펴는 거라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던 거지가 진짜 공주가 되는 거지. 남편의 본 모습을 한 동생은 충격에 빠졌고 행복해야만 하는 신혼생활은 매일이 고통스러운 악몽이었습니다. 사돈어른은 술집을 하다가 단골 손님 중에 재력가인 나이 많은 남자에게 일부러 접근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병으로 남편이 죽자 그 많은 재산을 다 상속받았습니다. 매제는 학창시절의 깡패로 돈으로 사고 수습을 당하고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이 안 좋아서 대학은 못 갔고 사돈이 회사 하나를 차려줬습니다. 매제는 학력을 위조해서 명문대를 졸업한 것처럼 주위에 말하고 다니고 심지어 여동생한테도 학력을 속여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안 여동생이 왜 거짓말을 했냐고 캐묻자 매제는 여동생이 뺨을 때리며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야, 너 고려대 나왔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사실 난 너같이 공부 잘하는 족속들을 보면 밥맛이야. 네 오빠도 서울대 법대 나와서 검사랍시고 폼 잡는데 진짜 역겨워 죽겠어. 이씨. 동생에게 자격지심이 있는지 그날부터 매제의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돈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10원 한 장도 아까워하는 구두쇠로 이렇게 집이 넓은데 살림봐주는 도우미를 고용 안 하고 모든 일을 여동생 혼자 하게 했습니다. 여동생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고 3층이나 되는 이 큰 집 청소를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있는 정원 관리도 하고 하녀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매일 이불 빨래도 하거라. 이불은 세탁기에 돌리지 말고 직접 욕조에 담궈서 손빨래 해야 돼. 그래야 때가 싹 빠져. 저 어머니, 매일 이 많은 이불을 어떻게 빨아요? 다른 집도 몇 달에 한 번씩 빨잖아요. 어디 시어머니가 얘기하는데 토를 달아. 하려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이불 매일 빤다고 안 죽어. 그뿐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여동생이 만든 음식은 맛이 없다며 매 식사 때마다 버리고 아예 입도 안 대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외식하러 나갔습니다. 예전에 밤늦게 저희 집에 여동생이 반찬을 가져온 건 시어머니와 남편이 반찬 맛없다고 안 먹고 외식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동생의 표정이 어두웠던 거였습니다.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화가 나서 좀처럼 흥분이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비극은 바로 조카를 임신하는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임신 후 아이 성별이 딸이라는 걸 안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것이 뭐가 잘났다고 밥이 입에 들어가? 그러면서 밥 먹고 있는 여동생의 밥그릇을 주방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먹는 것까지 꼴보기 싫어했습니다. 여동생은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밥도 마음 편히 못 먹고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매제도 한술 더 떠 내가 말했지.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딸이니 엄마가 나한테 돈 한 푼 물려줄 것 같아? 넌 어떻게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냐. 재수없어. 그 이후로 매제는 지방 출장을 자주 갔고 여동생이 전화를 하면 여보, 잘 도착했어요? 이번 출장은 어디예요? 며칠 있다가 와요? 뭘 그렇게 남자 하는 일을 꼬치꼬치 캐물어. 내가 일일이 너한테 보고해야 돼? 나 출장 오면 예민하니까 전화하지 마.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여동생은 이상해서 매제 회사 비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스 김, 우리 그이 지금 회사에 있어요? 뭐 좀 건네줄 게 있어서요. 대표님 오늘 휴가 내셨어요. 집에 일 있으시다고 일주일 있다가 오신다면서요? 휴가요? 지방 출장 가신다는 말은 없었어요? 네, 출장은 실무 담당자들이 가니까
대표님이 출장 가실 일은 없으세요? 네, 수고하세요. 알고 보니 매제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출장 갔다 온 짐 정리를 하다가 매제 셔츠에 묻은 긴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여동생은 충격을 받았고 아직 출산일이 안 되었는데 하혈을 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출산했고 매제와 시어머니는 진짜 딸이 맞는지 확인하러 온 겁니다. 혹시나 했는데 여자네. 대충 쉬다가 당장 퇴원해. 병원비도 아까워. 그러면서 사돈은 여동생 상태는 어떤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야멸차게 가버렸고 매제도 똑같이 딸인 것만 확인하고 같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산하던 날 여동생이 아들이면 좋았을 거라고 눈물을 글썽이던 게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산후조리도 못한 채 시댁에 와서 몸이 안 좋아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여동생에게 시어머니는 꾀병 부리지 말라며 그 엄동설 안에 마당에서 김장을 시켰고 여동생은 혼자서 100여 포기가 넘는 김장을 담궜습니다. 김장을 하다가 추위에 탈진해서 쓰러지자 시어머니는 바가지에 찬물을 담아 얼굴에 퍼부으며 꾀병 부리지 말라며 욕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매제는 조카를 남의 자식 보듯이 전혀 애정이 없고 운다고 짜증만 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어서 잠을 못 잔다고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여동생은 혼자서 외롭게 육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여동생 집을 찾아온 날 저와 인터폰으로 얘기한 여자는 매제의 상간녀였습니다. 매제는 골프 연습실에서 미혼인 골프 강사를 알게 되었고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여자와 전국 해외로 골프 여행을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곧 이혼할 거라고 프로포즈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매제는 그 상간녀를 데리고 사돈한테 인사드리러 온 날이었던 겁니다. 뻔히 여동생이 집에 있는데 마치 여동생을 유령 취급하면서 어머니, 이 여자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야. 곧 우리 병수 짝 될 사람이지. 와이프인 제가 집에 버젓이 있는데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바람 피운 거예요? 그래, 나 바람 피웠어. 딸 낳았으니 이제 당신 필요 없거든. 그리고 병원에 알아봤더니 당신 이제 아이 못 낳는다며? 당신 그거 알면서 엄마가 나한테 숨긴 거잖아. 숨기긴 누가 숨겨요? 여자로서 인생이 끝났다는 절망감으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그게 뭐가 자랑할 일이라고 떠벌리고 다녀요? 그렇다고 아들 낳아줄 여자와 바람 피웠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아니, 듣자 하니 기분 안 좋네? 누가 바람 피웠다는 거예요? 병수 씨는 당신과 이혼할 거고 우리는 떳떳하게 연애한 거라고요. 얘야, 곧 이혼 진행할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여동생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방으로 들어가서 계속 울기만 했고 그럴 때 제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날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너무나 후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돈과 매제는 행여나 여동생이 검사인 제게 이런 얘기를 할까봐 방에 감금하고 바깥 출입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기일이며 명절에도 못 왔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저한테 힘든 내색을 전혀 안 하고 문제없이 잘 산다고만 말했던 거였습니다. 그 후 사돈과 매제는 이혼 서류를 들고 와서 여동생에게 도장을 찍으라며 강요했고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줘? 우리 예림이 아빠 없는 아이 만들고 싶지 않아. 나한테 했던 짓만큼 당신도 고통받게 해줄 거야. 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이혼 도장 못 찍어줘. 매제는 여동생을 방에 감금하고 도장을 찍어줄 때까지 발길질과 뺨을 때렸습니다. 그날 여동생은
저한테 20번이나 되는 전화를 했던 겁니다. 생명이 위협받을 만큼 위급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은 겁니다. 그때 전화만 받았더라도 동생에게 이런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저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눈물만 났습니다. 일기장엔 여동생의 눈물이 곳곳에 배어 있었고 이 일기를 쓰면서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대로 다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덮으면서 저는 오열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시어머니, 남편 사랑받으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여동생이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불륜으로 가슴에 멍이 든 채 그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두 사람에게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갑자기 여동생이 세상을 떠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자초해서 관할 경찰서의 협조로 사돈과 매제를 신문했습니다. 지금은 이우경 씨 살인사건의 참고인 조사로 두 사람 여기 온 거니까 개인적인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병수 씨, 최옥자 씨, 사건이 일어나던 10월 7일 밤 10시에 집에 있었다고 하셨죠? 뭐하고 있었나요? 그냥 난 TV 보고 있었다고 몇 번을 말해요. 그럼 며느리가 어떻게 갑자기 죽은 거예요? 걔가 원래 몸이 좀 약해서 픽픽 잘 쓰러져요. 그날도 혼자 있다가 쓰러져서 뇌진탕으로 죽은 거잖아요. 의사가 말했잖아요. 뇌진탕이라고. 난 방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김병수 씨는 뭐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업 때문에 사람들과 늦게까지 술 마시고 밤 11시인가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애기 엄마가 혼자 거실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던지. 지금도 심장이 벌렁거려요. 근데 두 사람, 며느리이고 아내인 사람이 죽었는데 전혀 안 슬픈가 봐요. 장례식 때부터 지켜봤는데 전혀 울지를 않네요. 왜? 죽이고 싶도록 미웠나요? 뭐?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도 소중한 사람이었다고요. 제가 사랑한 사람이고 아이 엄마인데 아이 때문에 억지로 참고 있는 거라고요. 맞아요, 사돈. 우리 병수가 애미한테 얼마나 잘했다고요. 우린 아무 잘못 없어요. 그래요? 김병수 씨 사기 전과 폭력 전과가 있던데 학력도 속여서 결혼했고 이제 그 가면 벗어. 내 앞에서 연기하지 말라고. 나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겨우 참고 있거든? 우리 유경이 때리고 감금하고 폭언해. 그리고 바람까지 피우셨던데. 너 진짜 인간 말종이더라고. 사돈 말이 너무 심하네. 우리 병수가 그랬다고 며느리가 말하든가요?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개사이코야. 이봐요, 최옥자 씨. 딸 낳았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며 밥 먹던 밥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질 않나. 그 엄동설안에 애 낳은 지 며칠 됐다고 김장시키고 아들 상간녀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라고 소개해? 당신도 똑같아! 어떻게 그걸... 유경이 일기장에 다 쓰여 있었어. 이거 다 법적 증거로 채택되니까 내가 당신들 가만 안 둬. 그럼 애기 엄마 죽은 날은 아무 증거도 없고 우린 그날 진술 다 했고 혐의 없잖아요. 무고한 시민 잡아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당장 안 풀어줘? 그 증거? 빨리 보여주면 재미없잖아. 저는 여동생의 유품으로 건네받은 휴대폰을 보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바로 사건이 일어나던 그날의 일이 휴대폰에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음성 파일을 트니 얼른 이혼 도장 찍으라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씨.
너가 이혼해줘야 병수가 새장가 갈 거 아니야? 누구 좋으라고. 절대 이혼 안 해줘. 그리고 나 당신 불륜한 증거들, 나한테 폭력 쓴 거 병원에서 진단서 다 끊어서 다 모아놨으니까 상관녀한테 소송 걸고 당신은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뭐? 이게 미쳤어? 그러면서 매제는 동생 뺨을 때렸고 동생이 매제에게 달려들자 사돈이 동생을 밀쳐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겁니다. 동생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움직이지 않자 평수야, 얘 죽은 거야? 우리 어떡해? 아이, 재수없게. 엄마 정신 차리고 내 말 똑바로 들어. 내가 119에 신고할 거니까 우린 이 죽은 거 아무 상관없는 거야. 엄마는 TV 보고 있었다고 말하고 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고 할 거야. 그렇게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두 사람이 나간 후 녹음 파일에는 여동생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오빠, 우리 예림이 부탁해. 그렇게 녹음 파일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면서 자포자기했습니다. 사돈은 과실치사, 매제는 상해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은 후 한동안 충격으로 일을 쉬었습니다. 그 후 조카를 친자식으로 입양했고 전라도 제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제 여동생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약자의 편에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딸은 어릴 적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하며 해맑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하늘나라에서 딸의 밝은 모습을 보고 환히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